저는 윤정희입니다. 올해 65세, 시골에서 30년간 교직 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후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들 정민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정민이는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에요. 38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어린아이 같거든요.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항상 저를 챙겨줍니다. 엄마, 오늘 뭐 해드릴까요? 퇴근하면서 문을 열며 묻는 정민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부엌으로 향했어요. 정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보쌈을 만들어주곤 했죠. 엄마 보쌈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정민이는 늘 이렇게 말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젓가락질을 하다가 문득 웃으면서 말하곤 했어요. 엄마, 나 성공하면 꼭 정인의 보쌈집 차려줄 거야. 농담처럼 하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텨온 아들이 이렇게 자랐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며느리 수진이도 참 좋은 아이입니다. 정민이와 결혼한 지 3년 되었는데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줘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하며 설거지를 도와주고 제가 아플 때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주기도 했죠. 어머님 덕분에 정민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수진이가 가끔 이런 말을 할 때면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집안이 화목하다는 게,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정민이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어요.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생각했지만 밥상에서만큼은 여전히 밝게 웃어주었습니다.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회사 얘기를 물어보면 정민이는 항상 이렇게 답했어요. 씩씩하게 웃으면서 말이죠. 어느 날 저녁, 정민이와 수진이가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갔죠. 괜찮을 거야.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젊은 부부가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이 예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이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라며 서둘러 현관을 나서는 정민이를 바라보며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어머니의 직감이었나 봅니다. 그날 오후 3시쯤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고 했죠. 평온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 씨 어머님이신가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일인지 알기도 전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수술 중이시니까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급하게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괜찮을 거야. 정민이는 강한 아이야.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복도 의자에 앉아 있더군요. 어머님, 저를 보자마자 수진이가 일어나 달려왔어요. 어떻게 된 거야? 정민이는 어디 있어?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수술실 앞에서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분 단위로 흘러가는 시간이 마치 몇 시간 같았어요. 수진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저는 기도만 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분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나쁜 소식이라는 걸. 유감스럽게도 의사의 말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귀가 멀먹은 것 같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제가 계속 중얼거렸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병원 직원들이 우리를 부축해 주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말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날 밤은 악몽이었습니다. 장례식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 각종 서류들, 조문객들,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정민이가 정말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장례식장에서 저는 또 한 번 쓰러졌어요. 영정사진 속 정민이를 보자마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 보쌈 맛있다고 하던 아이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구급차에 실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의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귀는 또렷했어요. 그때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전화하고 있었어요. 보험금은 문제없대. 그 돈으로 우리 가게 차리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죠? 보험금으로 가게를 차린다고요? 아들이 죽은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저는 눈을 감은 채로 계속 들었어요. 빨리 정리하고 시작하자.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수진이의 목소리인가요? 병원에서 하루를 더 보내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쇼크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들은 그 말들이 꿈이 아니라는 걸.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수진이가 달려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저는 수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빨갛게 부은 눈,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완벽한 상복 차림의 미망인이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어제 그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보험금으로 가게를 차리자. 수진아, 고생이 많다.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어요. 정민이가 하늘나라에서 지켜볼 텐데 우리가 너무 슬퍼하면 안 되겠다. 어머님, 수진이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눈물은 흘리는데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문객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정민이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저의 옛 제자들까지 모든 사람이 정민이를 그리워했고 수진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정민이가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는데 이제 어쩌려고. 한 조문객이 말했어요. 수진 씨가 정말 불쌍해요. 수진이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완벽한 슬픔의 연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말이죠. 밤이 되어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와 수진이만 남았습니다. 빈소를 지키며 앉아있는데 수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정민이 보험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보험 얘기를 하는군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해야 하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수진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정민이가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놨더라고요. 나중에 처리하려면 미리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급할 게 뭐가 있니? 정민이 장례부터 치르자. 네, 맞아요. 죄송해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그 표정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어요. 조급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구급차에서 들은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보험금으로 가게를 차리자. 도대체 누구와 그런 얘기를 한 걸까요? 그리고 왜 아들이 죽자마자 그런 계획을 세운 걸까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다가 수진이의 모습을 봤습니다. 복도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죽이며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어머님은 의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계획이라고? 무슨 계획 말인가요? 보험금 나오면 바로 연락할게. 그때까지 조용히 있어.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제자리로 돌아가 누웠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누군가와 짜고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아침이 되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아들이 죽었는데 벌써 그 돈을 노리고 있다니.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장례를 치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에는 적막함만 흘렀어요. 정민이의 방은 그대로 두고 있었는데 수진이가 자꾸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정민이 옷들이라도 정리할까요? 기증할 것도 있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직은 안 되겠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중요한 서류들만이라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회사 관련된 것들도 있을 텐데. 그때부터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정민이 방을 정리하고 싶어 할까요? 혹시 뭔가 숨기려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어느 날 오후 수진이가 외출한 사이에 저는 정민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 옷장에 옷들, 침대 옆 사진들. 그런데 책장을 정리하던 중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책 뒤편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전자금고였죠. 정민이가 왜 이런 걸 숨겨뒀을까? 저는 금고를 만져보며 생각했어요. 비밀번호가 필요한 형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 손에 든 금고를 봤습니다. 순간 수진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게 뭐예요? 정민이가 숨겨둔 것 같은데. 저는 일부러 담담하게 말했어요.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나 봐. 열어봐야겠네요. 수진이가 성급하게 말했습니다. 비밀번호 뭘까요? 저는 수진이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뭔가 조급해하고 있었거든요. 급할 게 뭐가 있니? 천천히 생각해보자. 아니에요. 그냥. 수진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혹시 유언 같은 게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날부터 수진이는 금고를 열자고 계속 말했어요. 생일, 결혼기념일, 회사 설립일까지 온갖 날짜를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옛 제자에게 연락했어요. 현재 IT 보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영수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영수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영수야, 선생님이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전자금고를 열 수 있을까? 선생님, 직접 가서 봐야겠네요. 내일 시간 되세요? 다음 날 영수가 집에 왔습니다. 정민이와 비슷한 나이라 그런지 마음이 아팠어요. 선생님, 조회 표합니다. 영수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다. 저는 영수를 정민이 방으로 안내했어요. 수진이도 함께 있었는데 계속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수는 금고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노트북을 꺼냈어요. 이런 모델은 보통 6자리 숫자인데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게요. 1시간 정도 지나자 금고에서 삐 소리가 났습니다. 열렸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금고 안에는 봉투, USB, 통장, 그리고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 겉면에는 정민이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엄마에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엄마, 수진이를 믿지 마세요.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민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거든요. 수진이도 제 어깨 너머로 편지를 보려고 했지만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수진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저는 냉정하게 답했어요. 영수야, 고생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영수가 돌아간 후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정민이의 글씨가 평소보다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쓴 것 같았어요. 엄마, 수진이를 믿지 마세요. 제가 알아낸 게 너무 많아요. 수진이는 앤드류라는 남자와 제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회사 통장에서 돈을 빼돌렸고 보험금까지 노리고 있어요. 이 USB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였어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정민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나 봅니다.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영수가 알려준 대로 했습니다. 파일들이 하나씩 열렸어요. 메시지 내역, 통화 녹음,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진이와 앤드류의 메신저 대화였어요. 정민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다. 괜찮아. 계획대로 하자. 보험금만 받으면 우리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을 사랑한다고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신다고 했던 수진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두 번째는 통화 녹음이었어요. 수진이와 앤드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민이 회사 돈 빼는 거 들켰어. 얼마나 알고 있어?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추궁하면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럼 속도를 높여야겠네. 무슨 뜻이야? 너만 다쳐. 입 다물어.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만 다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설마 정민이에게 해를 가하려 했던 건 아니겠죠? 세 번째는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정민이 회사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수진이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거였어요. 마지막은 보험 증서들이었습니다. 정민이가 언제 이렇게 많은 보험을 들었는지 몰랐어요. 생명보험, 상해보험, 안보험까지. 수혜자는 모두 수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구나. 저는 그제서야 전체 그림이 보였어요. 수진이와 앤드류는 처음부터 정민이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파일이었어요. 정민이가 직접 녹음한 것 같았는데 수진이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 웃기지 마. 처음부터 내 돈이 목적이었어. 그럼 우리 결혼은 뭐였어? 연기였어. 너무 순진하다. 정민아. 정민이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한테는 손대지 마. 제발. 그건 너 하기 나름이야. 조용히 있으면 어머님은 안전할 거야. 대화는 거기서 끊어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끄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협박을 당하고 저까지 위험에 빠뜨릴까봐 혼자서 고민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때 수진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평소와 같은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가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쉬고 문을 열었어요. 수진아,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선생님과 유산 정리 얘기를 해보자. 네, 어머님.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수진이 눈에서 번뜩이는 걸 봤습니다. 탐욕이었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속였고 제 아들을 이용했으며 심지어 죽음까지도 계획에 포함시켰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USB에 담긴 내용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민이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전화벨 소리에 깼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민 씨 어머님이신가요? 저는 정민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정민 씨 사고 관련해서 이상한 걸 봤거든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떤 걸 보셨는데요? 그날 오후에 지하주차장에서 정민 씨 차 근처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사고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갈게요. 1시간 후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단정한 남성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조회표예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셨다고 하셨죠? 김철수 씨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날 오후 1시쯤이었어요. 제가 주차장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거든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정민이 차 근처에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수진이었고 다른 한 명은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선글라스를 쓴 외국인 같아 보였어요. 저 남자가 뭔가를 차에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민 씨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영상을 자세히 보니 그 남자가 정민이 차의 바퀴 부분을 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이는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복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따로 저장해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정민이의 사고가 정말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USB에서 들은 너만 다쳐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어요. 잠깐 나갔다 왔다. 저는 태연하게 답했어요. 점심 먹자. 식사를 하면서 저는 수진이를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하게 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어요. 어머님, 정민이 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진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사고 난 차요. 보험 처리하려면 빨리 해야 할 텐데요. 또 돈 얘기였습니다. 급할 게 뭐가 있니? 차는 나중에 생각하자. 아니에요. 그냥. 수진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방치해두면 더 복잡해질까 봐서요. 그날 오후 저는 영수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영수야, 선생님이 또 부탁이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정민이 사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거 말이야. 선생님, 혹시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으세요? 저는 USB 내용과 김철수 씨가 보여준 영상에 대해 설명했어요. 영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할 사안 같은데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잖니. 좀 더 증거를 모아보자. 영수는 이틀 후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선생님, 정민이 형 차를 정밀 분석해봤는데 브레이크 라인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 인위적으로 손상된 흔적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파손된 게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망가뜨린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정민이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영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고 당일 정민이 형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봤는데 평소와 다른 경로로 이동했더라고요. 어떻게 다른데? 보통은 회사에서 집으로 바로 오는데 그날은 한강 쪽으로 돌아서 왔어요. 마치 누군가가 그쪽으로 유도한 것 같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와 앤드류는 정민이를 한강 쪽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했고 미리 브레이크를 망가뜨려 놓았던 거였습니다. 완전 범죄를 계획했던 거죠.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들이 있으니 수진이를 끝까지 추궁할 수 있었거든요. 영수야, 고마워.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선생님, 조심하세요. 상대가 사람을 죽일 정도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영수의 걱정은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겠다고요. 모든 증거를 수집한 저는 변호사와 경찰에게 먼저 상황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체포하기 전에 수진이를 직접 대면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수진아, 내일 오후에 변호사 선생님과 만날 건데 너도 같이 가자.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네, 어머님. 뭔가 복잡한 절차가 있나요? 유산 정리하고 보험금 처리하는 일들이야. 너도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들이고.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제 부탁을 미리 들어두신 상태였어요. 경찰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앉으세요. 변호사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오늘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네, 뭐든 말씀하세요. 수진이가 밝게 웃으며 앉았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차례로 꺼냈어요. 먼저 정민이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수진아, 이거 읽어볼래? 편지를 받아든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정민이가 너한테 남긴 마지막 메시지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봐. 수진이는 편지를 들고 있었지만 읽지 못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읽어줄게. 저는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수진이를 믿지 마세요. 편지를 다 읽을 때까지 수진이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들어보자. 저는 노트북을 켜고 USB에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수진이와 앤드류의 대화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 처음부터 내 돈이 목적이었어. 너만 다쳐. 입 다물어.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수진이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는 부정할 수도 없었거든요. 아직 더 있어. 저는 계속해서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정민이 회사에서 빼돌린 돈이 모두 내 계좌로 들어갔더구나.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해?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오해일까? 마지막으로 김철수 씨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어요. 수진이와 앤드류가 정민이 차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영상을 본 수진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님, 저는 뭐라고 변명할 거니?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 돈까지 가져가려고 했구나. 아니에요. 정민이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냥 겁만 주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자백했어요. 앤드류가 브레이크를 조금만 망가뜨리면 된다고 했어요. 사고만 나게 해서 보험금을 받자고. 죽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생각 안 했다고? 저는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망가뜨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이 모든 게 돈 때문이었다고? 수진이는 울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앤드류가 자꾸 부추기고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살인 혐의와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용이가 수갑을 찬 채로 끌려나가면서 계속 소리쳤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거든요. 제 아들은 돌아올 수 없으니까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앤드류도 곧 잡힐 겁니다. 출입국 기록을 추적하고 있거든요. 일주일 후 앤드류도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가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거죠. 재판은 6개월 후에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모든 진실을 증언했어요. 수진이와 앤드류는 각각 무기징역과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저는 정민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정민아, 이제 됐다. 엄마가 내 억울함을 풀어줬어. 무덤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모두 씻어내듯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니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정민 씨의 유산과 보험금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이미 결정해둔 일이 있었어요. 정민이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장학재단이요?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재단이요. 정민이가 그런 아이였거든요. 한 달 후 정민이 꿈나무 장학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으로 10명의 청년들을 선발했어요.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 날, 저는 정민이 사진을 들고 갔어요. 정민아, 내 이름으로 이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
장학생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도 나중에 정민이 형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민이가 죽었지만 그 아이의 이름으로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민이 방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신 자랑스러웠어요. 제 아들이 마지막까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남겨줬고 그 덕분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으니까요. 정민이 사진 앞에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민아, 네가 남긴 용기 덕분에 엄마도 새로운 희망을 찾았어. 이제 내 이름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살릴 거야.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둠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를 위한 준비 같았습니다. 정민이는 떠났지만 그 아이가 심은 사랑과 정의는 계속해서 자라날 거예요. 탐욕은 결국 무너졌고 사랑과 정의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실현된다는 것을요.